안녕하세요. 40대 초반에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 소개를 들으시고 40대 초반이 뭘 깨달았나 궁금하시죠? 사람은 큰 사건을 한번 겪어야 깨닫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저도 충격적인 일을 겪었거든요. 충격적인 상황에 휩쓸리다 보니까 정말 인간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당시에도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가족끼리 저 정도로 매몰차게 대할 수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죠. 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여동생과 부모님까지 네 식구 나름대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시골에서 벼농사를 짓고 사셨기 때문에 정직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살던 분들이세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제가 사내 연애로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아내는 저랑은 다르게 구두 장인으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자였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도 수수하고 털털한 모습이라서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 처가에 인사 갔을 때 저는 예비 장모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때 장모가 목걸이, 귀걸이, 반지까지 전부 금반지를 두르고 저를 맞이하는데 제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당황한 목소리로 장모를 보면서 어색하게 인사를 하게 됐어요. 어서 와요. 난 진영이 엄마예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가 저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반지와 팔찌가 정말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아내한테 듣기로 장인보다 장모가 7살 연하라고 들었는데 엄청 어려 보이셨어요. 들어보니까 스스로 가꾸고 관리하는 걸 워낙 즐긴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만나던 날 장모를 보고 엄청 당황했는데 장인어른은 정말 정반대 분위기였던 겁니다. 장모가 너무 화려해서 장인어른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검소한 차림이셨어요. 장인어른은 절 보자마자 반가운 목소리로 맞이해 주셨답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사위 왔나? 내가 진영이한테 보고 싶다고 노래 불렀는데 이제야 보네요. 저도 장인어른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소탈한 모습으로 절 반겨주시던 장인어른을 뵙자마자 괜히 정감이 가더라고요. 아내가 그동안 장인어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점들을 그날 모두 알게 됐죠. 알고 보니까 장인어른은 구두 공장까지 운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장인어른과 술을 한잔하면서 사회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장인어른의 말에 깜짝 놀라며 묻게 됐어요. 구두 공장까지 운영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성수동에서 구두 만드신다고만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내 시작이 성수동이었으니까 거긴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지금 3층짜리 건물까지 오는데 내 한평생을 다 바쳤어. 지금 공장도 내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난 지금이 꿈만 같네. 정말 일만 하면서 앞만 보고 살았어. 정말 대단하세요. 전 아직 사회생활 초짜라서 장인어른께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은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건물 지하 1층에서 구두 공장을 운영하셨던 겁니다. 장인에 비하면 사회생활 초짜였던 전 배울 점이 많은 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장인어른과 심도 깊은 대화를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그날 첫 인사를 끝내고 집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저를 보면서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오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잔뜩 긴장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모르겠어. 아버지가 오빠 성실해 보인다고 정말 좋아하셔. 정말? 정말 다행이다. 근데 진영이 넌 장모님보다 장인어른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 오늘 두 분 뵙고 나니까 완전히 장인어른 판박이던데. 그날 저는 아내가 장인어른을 닮았다는 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아내는 유복하게 자랐지만 오히려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 아내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너무 궁금해서 넌지시 물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난 진영이 너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어. 우리 아버지가 워낙 어릴 때부터 우리한테 아껴 잘 산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서 그런지 난 돈 쓰는 재미를 잘 모르겠어. 그냥 돈 모으는 재미로 살게 되더라고. 아내의 말에 저는 맞장구를 치면서 웃었습니다. 제가 연애 초기 때 아내한테 예쁜 니트를 한 벌 선물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여자들이면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선물을 열어보자마자 덤덤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니트? 난 니트 3벌이나 있는데 뭐하러 또 니트를 샀어? 내가 내년에 키가 더 클 것도 아니고 옷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무슨 애야? 난 생일 선물로 준 거지. 누가 너 키 더 클까봐 사준 줄 알아? 선물 준 사람 민망하게 왜 그래? 아, 미안해. 난 그냥 니트는 비싸기만 하고 잘 늘어나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냥 옷 살 돈으로 오빠랑 소고기 먹는 게 낫지 싶어서 그랬어. 평소에 옷을 잘 안 사는 아내를 생각해서 준비한 선물인데 퉁명스러운 반응에 제가 서운해했던 기억이 났어요. 아내는 본인이 성장기 학생도 아닌데 뭐하러 옷을 매년 사야 되냐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생일 선물이니까 그저 예쁜 걸 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아내가 굉장히 검소하고 알뜰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검소하고 소박한 아내가 전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어요. 괜히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더 현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애 기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아내와 진지한 미래까지 그리게 됐답니다. 그 후 저와 아내는 양가 상견례까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던 날 저희 부모님은 장모를 보고 조금 주눅이 드신 것 같았죠. 평소에도 화려하게 입고 다니던 장모가 상견례 땐 얼마나 더 꾸몄겠습니까? 심지어 그날 장모는 반지도 양손 합쳐서 6개 정도 끼고 있었어요. 그 손으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저희 어머니가 민망하셨는지 웃는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던 손이라 악수하기가 민망하네요. 안 사돈 손이 워낙 곱고 흰 손이라서 제 손이 다 민망해요. 어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 팔자가 다 그렇죠. 그 순간 장모의 말에 저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자칫 잘못하면 상견례 하기도 전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을 텐데 장인어른이 재빨리 주제를 돌리면서 말하셨죠. 아유, 부끄러운 손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구두 만들던 손이라 여기저기 까졌어요.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긴 흉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깨끗한 손이 더 민망해야죠. 그때 장인어른의 센스에 저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까무잡잡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오셨어도 허름해 보였거든요. 자식인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민망할 정도로 장인어른의 말씀은 저한테도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장인어른의 리드로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끝이 났어요. 그때 아버지는 장인어른의 말에 큰 감동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죠. 자식도 제대로 봐주지 못한 부모님의 노고를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고맙더군요. 그 후 저와 아내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슬아의 아들과 딸을 낳고 네 식구 단란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항상 처남과 처제가 사건 사고를 달고 사는 바람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특히 처제는 장인어른한테 한 소리 듣고 나면
꼭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한 처제가 문을 부실 듯이 두드리면서 소리쳤어요. 형부, 언니, 문 좀 열어. 나라니까? 애들도 다 재우고 저와 아내도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였어요. 그런데 처제가 찾아와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면서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이나 알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빠가 딸을 내쫓냐고. 이건 갑질이야, 갑질이라고.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딸이 술 좀 마셨다고 내쫓아?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술값도 내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참, 내가 맨날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일주일 만에 마신 거라고. 야, 일주일 만에 술 마신 게 가끔이야? 너 카드도 아버지 카드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화를 내시지. 아내는 술에 취한 처제 팔을 내려치면서 소리쳤어요. 처제는 취업도 안 한 채 장인어른 카드로 생활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로는 매일 취업할 거라고 하면서 술만 마시고 다니니까 장인어른도 화가 나서 그날은 아예 내쫓았던 겁니다. 정말 장인어른도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처제를 그렇게 내쫓고 장인어른도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저한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밤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혹시 우리 둘째 거기 갔나? 네, 여기 있어요. 이 시간까지 안 주무셨어요? 화가 나서 내쫓았는데 걱정이 돼서 잠이 와야 말이지. 내가 미안하네. 자네 자야 되는데 괜히 시끄럽게 만들었네. 아니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 아내랑 둘이 얘기 중이에요. 그래, 미안하네. 잘 좀 부탁하네. 장인어른은 늘 말씀은 엄하고 단호하게 하셔도 마음은 늘 자식 걱정뿐이셨어요.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장인어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옛말에 사랑의 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장인어른은 사랑의 매를 드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처제와 처남은 장인어른의 이런 깊은 뜻도 모른 채 늘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날도 처제가 한탄하면서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듣다 못한 아내가 단호한 목소리로 처제를 다그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아 쓴 돈이 다 얼마야? 어? 너 낳아서 이렇게 키워줬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언제까지 이따위로 살 거냐고. 그리고 넌 조카랑 형부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무슨 내가 이렇게 생각이 없어. 너 내일 새벽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사과드려. 알겠어? 안 그러면 다신 여기도 못 올 줄 알아. 아내는 처제한테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리고 정말 새벽에 아내는 처제를 깨워서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런데 장인어른도 밤을 지새우셨는지 결국 처제와 대화로 풀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자식이지만 어쩜 저렇게 부모님 마음을 몰라주는지 처제가 답답했어요. 장인어른은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분인데 그걸 가족들이 잘 몰라주는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처제는 결혼하는 순간까지도 장인어른에 대한 원망 섞인 소리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장인어른이 답답한 목소리로 저한테 하소연까지 할 정도였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난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 아니에요. 장인어른 훌륭하세요. 부모 마음 다 알아주는 자식이 몇이나 있겠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시간이 흘러서 처남과 처제가 모두 가정을 꾸렸는데 그땐 장인어른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장모까지 합세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처남이 결혼해서 조카를 낳았는데 그때 처남이 장인어른한테 당당하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빠, 저 이사 좀 하게 돈 좀 주세요. 뭐? 돈을 달라고? 네 가정을 꾸렸으면 네가 알아서 살림을 늘려가야지. 왜 나한테 손을 벌려? 어차피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네 놈 하는 꼴을 봐. 내가 있어도 너는 안 줄 거야. 그 순간 장인어른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황당한 목소리로 장인어른께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치사하게 왜 그래? 애들 좀 잘 살게 도와줘.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자립을 못하지. 그러는 당신은 평생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일만 한다고 가족은 늘 뒷전이었잖아. 가족이 뒷전이라고?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돈이면 단 줄 알아? 어쨌든 당신은 돈 번다고 가족 뒷전이었잖아. 그러니까 돈으로 아빠 노릇하라고. 장모의 말에 전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장인어른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건데 그걸 처남과 처제, 심지어 장모까지도 아예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 결국 장인어른과 처남, 처제 사이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서 장모가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장인어른은 처남과 처제를 무조건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장인어른의 자식 교육 방법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장모는 그런 마음도 모른 채 늘 장인어른이 자리만 비우면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늘어놓기 바빴던 겁니다. 에휴, 저 인간은 대체 돈을 얼마나 더 모으려고 저러는 거야? 어이구, 속 터져. 그 소리를 들으면 아내는 답답한 목소리로 장모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아빠가 우리 위해서 못해준 게 뭐야? 이 집도 그렇고 우리 먹고 입는 돈 다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한테도 감사해야지. 이야, 너 지금 네 아버지가 돈 좀 더 있다고 편드는 거지? 이거 아주 안 그런 척하면서 뒤론 다 계산하고 있는 거라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 입장은 뭐가 되겠어? 시끄러워. 너도 한번 나처럼 살아봐. 일에 미친 남편이 가정이 뒷전일 때 나 혼자 너희 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장모는 끝까지 장인어른을 원망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장모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5 식구가 같이 한평생을 살았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아내는 장인어른을 닮아 있었고 처남과 처제는 장모와 생각이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분단국가처럼 서로가 더 멀어져만 갔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가 식구들을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동시에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 장인어른이 70대 초반 나이에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신 겁니다. 평생 일만 하던 장인어른께 이게 무슨 일인가 저도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당장 치료를 받으시려고 입원까지 하셨죠. 대장암은 증상이 발견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데도 장모는 병원에 와보지도 않더군요. 보다 못한 아내가 답답한 마음에 장모한테 전화를 해서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내가 아버지 입원했다고 말했잖아. 네가 좀 해. 엄마 지금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는 길이야. 곧 비행기 타야 되니까 네가 좀 해라. 뭐? 제주도?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내가 간다고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웬 호들갑이야? 살고 죽는 건 다 하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장녀로서 잘 좀 보살피고 있어. 끊는다. 장모의 말에 아내도 저도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대장암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내가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짠하더군요. 그런데 장모가 이러는데 처남과 처제는 어땠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장인어른은 힘없는 목소리로 가족들을 찾으며 물었어요. 자네 왔나? 우리 애들이랑 아내는 다 어디 있는지 알아? 네? 그게 제 손을 잡고 장모와 처남, 처제를 찾으시는데 전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장인어른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괜찮어. 자네가 그렇게 미안할 일이 아니야. 나 다 알아. 아니에요. 제가 전화라도 해보고 올게요. 저는 아프신 장인어른이 가족들을 찾으니까 처남과 처제라도 병원에 오게 하려고 했어요. 이미 제주도로 간 장모는 어쩔 수 없어도 처남과 처제는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처남한테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처남, 지금 어디야? 장인어른이 가족들을 찾으시는데 얼른 좀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 가족을 찾아요? 힘 없고 나이 들면 자식 찾는다는 말이 딱이네.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절 찾아요? 매형이 알아서 좀 해요. 전 크면서 서운한 게 너무 많이 쌓여서 못 간다고 해요. 뭐? 처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수술 날짜 다가오기 전에 가족들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못 해드리겠다는 거야? 자식 된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글쎄 못한다고요. 나 바쁘니까 끊어요. 저는 그때 처남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동안 아내가 처남과 처제 이야기를 해줄 때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처남한테 소리까지 쳤던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던 건 처남뿐만 아니라 처제도 병원에 얼굴을 한번 비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처남과 똑같았어요. 대체 장인어른이 처가 식구들한테 못한 게 뭡니까? 일해서 번 돈 혼자서 잘 살자고 번 돈도 아니지 않나요? 그 돈으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가 저렇게 불만일까? 저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수술 당일까지 아내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 처제한테 전화해서 또 한 번 부탁을 했었죠. 처제, 아버님 지금 수술 들어가셨어. 처남이랑 처제 많이 찾으셨는데 수술 끝나고서라도 얼굴 한번 비추면 안 될까? 아버님이 많이 찾으셔. 저 어릴 때 아빠가 필요한 순간에 한 번도 있어준 적 없던 거 알아요? 다른 집은 아빠 손잡고 운동회도 오고 비 오면 아빠가 데리러도 왔는데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혼자 수술 받고 나와야 공평하지 않아요? 제 생각은 절대 안 변하니까 제발 그만 좀 전화해요. 내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자꾸 왜 전화해요? 애 보는 것도 바쁘니까 끊어요. 처제의 매몰찬 전화에 저는 장인어른의 고단한 삶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이게 자식입니까? 물론 바쁜 장인어른이 원망스러울 순 있죠. 하지만 그만큼 장인어른이 바빴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건 왜 생각을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내도 처남과 처제를 병문안 오게 하는 걸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장모가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날은 장모가 처음으로 장인어른 병실에 문병을 왔던 날이었죠. 그런데 말이 문병이지 와서 한 것도 없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장인어른 문병으로 다녀가면서 두고 간 음료가 있었는데 그걸 한 병 마시더니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절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부부가 다녀갔다면서? 요즘 기술 좋아서 아무 병도 아니라는데 뭐하러 다녀가셨어? 당연히 가족이 아픈데 와보는 게 맞죠. 꼭 죽을 병 걸려야 와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네도 시골에서 커서 그런가 정이 넘치네. 그래, 알겠네. 꼭 말을 해도 저렇게밖에 못하는 장모의 말에 저도 날선 대답을 하게 됐어요.
장모는 문병 온 사람들이 두고 간 간식을 혼자 다 먹으면서 괜히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장인어른이 잠이 든 걸 보고 병실을 조용히 나왔어요. 답답한 마음에 둘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구석진 공원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그때 아내는 장모 목소리를 알아채고 조용히 구석으로 다가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모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 웃으면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복 씨, 아직 남편 병원이에요. 저도 정복 씨 보고 싶죠. 얼굴만 보고 바로 갈게요. 주소 보내줘요. 가서 맛있는 저녁 해줄게요. 처음 듣는 다정한 장모의 목소리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내는 깊은 배신감에 몸까지 떨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장모가 외도라는 모습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바로 장모 앞으로 가서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뭐야? 너 어디서 나온 거야? 다 들었어? 그래, 다 들었어. 아빠 힘들게 지금 수술 받고 누워 계시는데 이러고 싶어? 엄마가 사람이야? 네 아빠 아픈 게 내 탓이야? 나도 내 인생 살려고 이러는 거잖아. 나도 너희 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빠한테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뭘 너무해? 네 아빠 죽으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요즘 항원 이혼도 잘만 하는데 뭐가 문제야? 너야말로 오버하지 마. 장모의 뻔뻔한 말에 아내와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주저앉아 버렸고 장모는 그런 딸을 보고도 냉정하게 지나쳐 가더군요. 오열하는 아내를 달래주면서 저도 같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 아내는 장모 뒤를 캐보기 시작했어요. 대체 언제부터인지 알아야겠다면서 백방으로 알아보더군요. 결국 한 업체의 의뢰까지 해서 알아낸 장모의 분류는 충격적이었어요. 장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3살 많은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처남과 처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모는 처남과 처제를 데리고 그 남자와 밥을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여행까지 다녀왔던 사진을 보고 아내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장모가 처남과 처제를 데리고 상간남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는 장모가 예약해둔 식당을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아내는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혹시나 사고라도 날까봐 저도 같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가자마자 장모 이름으로 예약된 룸 자리로 갔어요. 아내는 그 문을 벌컥 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아내가 화가 나서 소리쳤지만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식구들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왔어? 형부도 왔네? 이렇게 된 거 정식으로 인사하고 같이 먹어. 너무도 태연한 모습에 아내는 더 크게 분노하면서 소리쳤습니다. 먹긴 뭘 먹어?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다들 미친 거 아니야? 그러자 처제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아빠가 뭔데? 일만 하던 사람인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난 솔직히 아빠한테 정도 없어. 맨날 일이랑 돈밖에 몰랐잖아. 처제의 황당한 말에 처남도 거들면서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누나도 알잖아. 우리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한 번도 온 적 없잖아. 난 지금도 일하는 아빠밖에 안 떠올라. 처남과 처제의 말에 장모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와, 장모가 저러니까 처남과 처제가 저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악에 받쳐 소리를 쳤습니다. 좋은 차 타고 살았던 건 다 아버지 덕분이야. 아버지가 우리가 싫어서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안 오신 줄 알아? 다 우리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잖아.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아내는 정말 오열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그런 아내를 보고도
태연하게 말했어요. 됐어. 그만해. 어차피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어. 지금까지 밥 해주고 내조해줬으면 난 할 일 다 했어. 뭐가 문젠데? 난 재혼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정식으로 인사드려. 아내는 장모의 말에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간남이 일어나더니 아내를 보면서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 김종복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 뭘 잘 부탁해? 난 절대 용납 못해. 단호하게 말하면서 아내는 상간남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장모가 아내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내뱉더라고요. 버르장머리 없이 뭐하는 짓이야? 지금 나 쳤어? 내가 당신들 절대 가만히 안 놔둬. 절대 용서 못해. 그날 아내가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고 장모와 한바탕 하는 바람에 정말 식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일단락 될 수 있었어요. 아내는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곧장 장인어른 병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장인어른 손을 잡고 오열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엄마랑 이혼해요.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진영아, 너 알게 된 거야? 뭐?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그걸 몰랐겠니? 이혼만은 안 하고 싶어서 내 그냥 참고 살았던 거야. 너희들 보기에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 아버지 이혼해요. 그냥 우리끼리 살아요. 난 정말 다 괜찮아요. 그냥 다 없는 셈 치고 아버지 건강만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일만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못한 죄다.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아니에요. 아버진 충분히 잘하셨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와 장인어른은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병원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우는 모습에 저까지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결국 장인어른은 아내의 간절한 부탁에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때 장인어른은 장모한테 재산 분할까지 해주면서 이혼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어서 재산 분할은 당연했어요. 그렇게 5 식구는 완전히 남남이 된 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장모가 이혼하고 3달 만에 기다렸다는 듯 재혼식까지 올리면서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장모 주변 사람들도 장모의 선 넘은 행동에 아무도 재혼식에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혼하면서 장인은 건물까지 팔아 재산 분할을 해주니까 장모는 아무 꺼리낌 없이 재혼했던 거죠. 완전히 받을 거 다 받았다, 이런 태도로 일관했네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공장도 다 처분하고 그저 병마와 싸우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장인어른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처남과 처제는 장모 쪽에 붙어서 정말 장인어른을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또 한 번 처남한테 전화해서 소리쳤어요. 이제 부모님 이혼했다고 아예 안 오겠다는 거야? 누나, 제발 그냥 난 없는 사람 쳐. 나 솔직히 새아빠 너무 좋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 줄 알아?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진짜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천벌받을 놈들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도 자식인데 재산은 물려주시겠지. 그걸로 아버지 노릇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돌아가시면 연락해. 야, 넌 꼭 네 자식한테 똑같은 소리 들어봐. 넌 똑같이 당할 거야. 장인어른은 그래도 자식들이라고 보고 싶어 하시는데 처남과 처제는 올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처남의 말에 아내는 화가 잔뜩 난 거죠. 그 사이 장인어른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저와 아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삶의 의지도 없다고 자꾸 말하세요. 예전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빨리 눈 감고 싶다는 말씀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요? 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내는 의사의 말에 좌절하면서 울었어요. 옆에 있던 저도 같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면 저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며칠 뒤 장인어른이 절 따로 불러서 간절한 부탁을 하시더군요. 김서방, 우리 애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해줘. 못난 자식들이라도 죽기 전에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네. 네, 아버님. 제가 금방 전화만 하고 올게요. 저는 아버님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하지만 처남은 끝까지 제 부탁에 귀찮은 듯 똑같은 대답을 하더군요. 오늘 바빠요. 그리고 누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저희 강원도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신 매형이 옆에서 많이 지켜주세요. 미안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처남한테 다그치듯이 말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처남 아버님이야. 왜 그렇게 이렇게 못나게 행동하는 거야? 아, 진짜 꼰대같이 왜 그래요? 더 이상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끊어요. 처남 전화에 귀가 찼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제한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처제는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장인어른한테 안타까운 말을 전해야 했어요. 그러자 장인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던 것처럼 저한테 말했습니다. 괜찮어. 자네 오늘 시간 되나? 네, 그럼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시간이 되죠. 그러면 나하고 같이 사진관이나 가주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영정사진 찍어두고 싶어. 장인어른의 부탁에 저는 아내와 같이 사진관으로 향했어요. 아내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만 흘렸죠. 그러자 장인어른은 미안했는지 아내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진영아, 아빠랑 사진 찍어야지. 울지 마. 웃으면서 찍어야지. 아내는 그 말에 애써 눈물을 참더라고요. 마지막 모습은 그래도 웃는 모습을 남기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눈물을 흘려서 사진 찍기가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도 끝까지 장인어른을 위해서 애썼고 무사히 사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장인어른은 저와 아내한테 또 하나의 부탁을 하셨어요. 김서방, 그리고 진영아, 아빠 선산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가시려고요? 이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다.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번 보고 싶구나. 정말 장인어른의 간절한 부탁에 아내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결국 병원의 사정을 말하고 전라도 장흥에 있는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선산은 그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았고 산이었지만 차로 올라갈 수 있게 도로를 잘 해놔서 차로 올라갈 수 있었죠. 그곳에는 가족묘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평소 산소 관리를 잘했는지 참 깔끔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선산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면서 한탄 섞인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못난 둘째 왔습니다. 잘 계시죠? 저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가난이 사무쳐서 내 자식들만큼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는데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네요.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전에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못난 아들 사는 거 보면서 답답하셨죠? 저 가면 많이 혼내주세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정말 너무 울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절절한 말들이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와 아내는 장인어른 고향에서 숙소를 잡고 하루 자게 됐습니다. 장인어른은 밤새도록 저한테 고향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김서방, 여기가 내 고향이야. 바닷가도 있고 산도 있고 고향에 내려와서 살 걸 그랬어. 그러게요. 참 멋진 곳인 것 같아요. 나 죽으면 이 선산 가족묘에 묻어줘. 들어줄 수 있겠나?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장인어른은 그 말을 끝으로 하염없이 장흥의 경치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에 잠기셨는지 한참을 밖을 보시더군요. 다음 날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장인어른은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며칠 뒤 저희를 또 한 번 나란히 부르셨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변호사였고 장인어른은 깜짝 놀랄 소리를 하셨습니다. 내 재산의 반은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진 모두 우리 큰딸한테 상속하겠네. 장인어른은 눈을 감기 전 법적인 절차를 정리해두려고 하셨던 거예요. 놀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장인어른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혼하면서 난 아내한테 충분히 재산을 줬네. 그래서 더 이상 둘째 딸과 막내 아들한테 재산을 더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꼭 내 뜻에 따라줘. 그 변호사는 20년 동안 장인어른과 잘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마지막 법적 절차를 도와주려고 왔던 겁니다. 장인어른은 울고 있는 아내 손을 잡아주면서 힘겹게 말하셨어요. 진영아,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구나. 이게 내 선물이다. 절반은 꼭 사회에 환원해서 좋은 데 써주길 바란다. 더 버티셔야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나는 지쳤어. 쉬고 싶다, 진영아. 고맙다. 마지막 순간을 감지한 장인어른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 뒤 장인어른은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눈물 속에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처남과 처제는 장인어른한테 하나도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듣고 장례식을 깽판 치러 온 겁니다. 처제는 아내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언니가 아버지 꼬셔서 우리 한 푼도 못 받게 한 거지? 누나 혼자 잘 살겠다고 이런 거야? 진짜 그렇게 안 받는데 치졸하다. 가증스러워. 아내는 울다 지쳐 앉아 있었는데 개념 없는 처남과 처제를 보면서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아버진 너희 기다렸어. 알기나 해? 아빠 배신하고 새아빠란 인간한테 간 게 누군데? 뻔뻔하게 어딜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악을 쓰면서 아내가 소리치자 처남은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백구, 나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해서 내 목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끝까지 장인어른 장례식에서 소리만 지르고 돈 얘기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자식입니까? 그래서 저는 처남과 처제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장례식장에서 음식도 없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나쁜 놈들.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키웠는데 재산 얘기만 하는 것 좀 봐. 아이고, 우리 김씨 얼마나 평소에 마음이 아팠을까. 나 죽고 내 자식들도 저럴까봐 무서워. 첫째 딸이 그나마 생각이 있어서 다행이지. 아유, 저 꼴 좀 봐. 끝까지 장인어른 가시는 길은 시끄러웠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저는 상주 노릇을 하려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슬픔에 잠긴 아내를 대신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생전에 장인어른 소원대로 고향에 있는 선산에 모셔드렸어요. 그렇게 장인어른을 모시고 돌아오는데 가슴이 공허했습니다. 꼭 장인어른을 고향에 두고 오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처남과 처제는 정말로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이미 법적으로 변호사까지 있는 자리에서 유언장을 작성했기에 별 다른 수가 없었죠.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의미 없는 싸움만 했던 겁니다. 그 후 안 되겠다 싶었는지 포기하더군요. 그 후 3년이 흘렀고 그동안 서로 소식도 모른 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이미 아내도 배신감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지 아십니까? 장모가 아내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진영아, 엄마야. 엄마 좀 도와줘. 누가 엄만데요? 나는 엄마 없어요. 잘난 엄마 남편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요. 왜 나한테 그러는데요? 지금 그 사람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상간남이 한다던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했던 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스크 시국에 경영 악화로 이미 위기가 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려보겠다고 시모는 장인한테 재산 분할받은 돈을 모조리 상간남 회사에 투자했던 거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진 상태라서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폐업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처남과 처제도 회사 살리려고 거액을 빌려줬는데 한 푼도 못 받게 된 상태라고 했어요. 결국 폐업 처분을 하게 되니까 장모는 급한 마음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정말 양심도 없지 않나요? 장모는 한탄을 하면서 아내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속았어. 차랑 집에 속아서 내 팔자 내가 꼬았다고. 나 이제 어쩌면 좋아, 진영아. 제발 이 엄마 좀 살려줘.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난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으니까 그만 전화해요. 나한테 영 끊고 살자던 사람이 그쪽이에요. 잊었어요? 잘난 그 자식들하고 남편까지 데리고 지지고 볶든 알아서 사세요. 아내는 정말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긴 저라도 아내와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아내는 그 후로 전 장모와 모든 식구들 전화를 차단까지 했죠. 그리고 얼굴도 보기 싫다는 아내 말에 저희는 이사까지 했어요. 사실 저희는 지방으로 가서 주유소를 운영할 생각이라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내와 지방으로 이사해서 주유소를 이제 막 운영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내는 일도 좋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살길 바랬어요. 그렇게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내와 함께 네 식구 단란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게 다 장인어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가장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가족을 생각했던 사람은 장인어른이라고 아내와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꼭 옆에 있어주고 시간을 보내야만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얼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헤아려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 모든 마음을 알아줄 수는 없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저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에 대해 의논하면서 살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이런 생각이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정말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장인어른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내도 훌륭한 부모가 되는 길을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인어른의 뜻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런 사연도 쓰게 됐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는 앞으로도 장인어른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